자,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데, 자, 오늘이 지금 4주째입니다. 4주째. 아, 벌써 4주째야. 요 4주째 정도 오면, 이제 제가 좀 진도를 뽑을 거예요. 이제 한 3주 됐으면, 이제 적응은 된 거야. 그러니까 4주째부터는 이제 뭔가 진도를 뽑는데, 일단 첫 번째, 11월, 12월 달에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선행학습을 좀 하겠다고 했으니까, 진도는 좀 차례대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오늘 간단하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자, 뭔지 모르지만 수요곡선이라는 소비자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 이제 대충 뭔지는 알겠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이걸 알아야 점수를 올리는 거죠.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에 이 수요곡선은 소비자 행동을 나타내는데 뭐에 반응하는 소비자 행동이에요. 뭐에 반응하는? 가격에 반응하는 소비자 행동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소비자는 항상 어떤 식으로 이 모형에서 수요곡선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곡선을 항상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논점이었죠. 항상 가격에 대한 소비자 행동이니까 가격이 변하면 곡선 내부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 요인, 그래서 저는 소득 같은 걸 들었죠. 이 소득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줄 때 분석하는 방법이 소득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 소득만 고려해야죠. 소득만.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가격은 지금 뭐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런 논점이 숨어 있다고 그러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소득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가격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최초에 2만 원이었다면 가격은 불변이고 소득이 바뀌었을 때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소비자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동해요?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가격은 불변이니까 2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뭔가 좌우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 소비자가 가격 라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소비가 감소하면 가격 라인을 따라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항상 소비자는 자신의 행동인 수요곡선을 끌고 다니는 거니까 마치 뭐가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나요. 수요곡선 자체가 마치 좌우로 이동하는 형태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출제 목적은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항상 곡선을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면 곡선 자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확실히 입력했다? 뭔 대답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와요. 확실히 입력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런 게 나온다고. 주의. 오늘 요즘 까톡이 또 와요. 까톡이. 야, 주의라고 적어져 있는 건 강의 노트 어디 있냐 이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 뭔가 자료로 손에 딱 쥐고 있어야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강의 노트에 이게 왜 강의 노트에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걸 지금 손에 쥐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자, 주의는 강의 노트에 있다 하겠어요? 없다 하겠어요? 없어. 그냥 내가 계속 PPT로 들고 다니면서 수업마다 계속해서 확인하는 용으로 제가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 자, 그럼 보자고. 여기 보면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항상 수요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먼저 이걸 구별해 줘야 돼. 이게 구별해 줘야 될 개념에 해당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소비량이 변화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넘겨야 될 부분인지 요거부터 결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별해 줘야 될 개념이에요. 그냥 소비량이 변화됐구만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구별해야 될 개념이죠. 왜?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수요량에. 그럼 이 구별 개념인데 이 수요량의 변화는 항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러면 가격 이게 얘가 잘 안 나와. 가격에 의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 과정 전체를 수요량의 변화 현상, 수요량의 변화 과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구별 개념이고 이 개념의 요인이니까 원인을 찾으라는 겁니까? 원인? 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래서 가격을 찾으려고 봤더니 1번부터 5번까지 가격이 다 있어요. 이게 논점이었죠. 자, 가격은 가격이라고 달려 있지만 다 같은 가격은 아닙니다. 즉 뭐 빌라 가격, 오피스텔 가격, 수많은 가격이 있지만 상식적으로 빌라의 가격과 오피스텔 가격은 같은 걸로 취급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걸로 취급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커피 가격과 호빵 가격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잘 문제를 봤더니 아파트 시장이라고 적어져 있어. 그러면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을 딱 가서 가격아라고 부르면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부르면 빌라 가격이 나오겠어요? 오피스텔 가격이 나오겠어요? 다 안 나오죠?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파트 시장의 가격이니까 빌라 가격 X, 오피스텔 가격 X, 생산 요소 가격 X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자, 주의할 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 아직 안 된 거예요? 변화된 거죠. 가격이 하락했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2번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니까 가격이 변화한 것이다. 아직 변화 안 한 것이다. 그죠? 오늘 전투력 좋으신데요? 의욕이 그냥 꽉 차 계시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상승을 하지 않은 거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변화한 것은 뭐 하나뿐이다. 4번 요거뿐이라는 거죠. 4번 요거. 너무 중요한 논점이 지금 벌써 2개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11월 12월 달에는 항상 2번씩 지금 논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제 강의 그냥 쭉 강의하는 형태로, 두 번째는 질문 받은 걸로 해요. 잘 이제 보셔.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입니다. 그러면 항상 유사한 재화야. 유사한 재화를 말해. 이렇게 제가 강의했어요. 그리고 유사한 재화니까 소비에서 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뜻이죠. 자, 대체 관계라는 건 콜라 사이다가 대체 관계입니다. 그럼 유사한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제한은 항상 소비에서 서로 대체되니까 소비의 대체 관계라고 하는 거고.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를 놓고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가 있을 때 소비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 대체 관계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가는데 머릿속에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로 유사한 재화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사러 가는 거예요? 뭘? 마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콜라와 사이다를 유사한 재화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트에 갈 때 나는 뭘 사러 가는 거야? 콜라도 아니고 사이다도 아니고 그죠? 탄산음료를 사러 가는 거야. 근데 탄산음료에 비슷한 재화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요 두 개가 유사한 재화로 보는 거죠.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항상 유사한 재화사에서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냐? 그러면 선택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택. 탄산음료를 사러 갔는데 콜라, 사이다, 환타, 57,000여 가지 있는데 다 유사한 재화예요. 그럼 나는 항상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학적 분석이에요. 유사한 재화사에서는 소비자들은 항상 선택의 문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딱 보면
콜라와 사이다의 관계를 따질 때 콜라의 소비가 늘었어요. 그럼 뭘 선택한 거야? 콜라를 선택한 거죠. 소비가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이다의 소비는 줄어드는 거예요. 요놈을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콜라의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이다를 선택을 했을 테니까 사이다의 소비가 늡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러면 강의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얘는 강의가 끝나면 반드시 카톡에 어떤 질문이 옵니까? 그럼 봐요. 야 미스터 구아, 너는 대체 관계에서는 반드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강조를 하는데 내가 말이야 마트에 가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거야.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야 내가 탄산음료 사러 마트에 가면 말이야 두 개가 유사한 제하니까 야 나 콜라도 담고 말이야 사이다도 하나 사고 옆에 환타도 같이 사갖고 온다. 선택하지 않고 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이게. 야 너는 콜라와 사이다가 유사한 제하입니다. 그러면 마트에 가서 콜라와 사이다 둘 중에 유사한 제하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게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데 나는 마트에 가면 말이야 이거 어차피 유사한 놈이잖아. 콜라도 하나 사고 사이다도 하나 사고 환타도 하나 사갖고 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잖아. 이게 여기서 오해가 나오는 거 이게. 자, 얘는 콜라, 사이다, 환타는 우리가 소비하는 제하 중에 껌값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콜라 3,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껌값은 아닌데 껌값에 해당해요. 금값에 해당해요. 우리가 사는 제하 중에. 그렇죠. 애들은 그렇게 비싼 애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셔. 내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래서 고객과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하나 살려고 그래요. 근데 자동차를 갔더니 그랜저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 그랜저가 있고 기아에 비슷한 급의 K7이 있어요. 그러면 둘은 유사한 제하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자동차를 영업을 위해서 하나 사러 가서 둘이 비슷하니까 그랜저도 하나 사갖고 오고 K7도 하나 사갖고 오자. 그러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럽니까? 콜라 사이다가 너무 푼돈이라 그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유사한 제하가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또 볼까요? 공인중개사 합격은 땡땡땡. 정말 애들이 광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 친구들은 야 나 공무원 강의하다가 중개사 강의로 지금 벌써 한 6년째 7년째 다녀 이렇게 말하면 애들 다녀? 이런다고 이게. 학원은 세상에 애들밖에 없는 줄 알아. 애들은 합격률이 가장 낮아요. 잘 아셔야 돼. 예. 항상 합격률은 누가 줘요? 박문관. 이건 제가 박문관 소속이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에요. 엄청나. 제가 저기 애들 까는 소리인데 제가 공무원 강의하면 애들에도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배님들 한번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애들에 그 200명 정도 앉아 있어요. 공무원에는 중개사보다 훨씬 많이 앉아 있어요. 공무원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면 올해는 몇 명이나 합격했습니까? 빵명이야. 저는 여기 박물관 말고 다른데 애들 말고 다른데 있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대부분 10명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10명. 요새는 공무원이 1차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1차 빵명이에요, 이게. 예. 거기는 그냥 기계적이에요, 그냥. 자, 아침에 뭐 하다가 이거 했지? 예. 자, 아무튼 중요한 거. 그렇죠. 애들도 있고, 방문각도 있고, 해커스도 있고, 57,000여 가지 중개사 학원이 있는데, 다 학원으로서 비슷하죠? 그럼 나는 애들도 듣고, 요것도 듣고, 요것도 듣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비슷한 재화가 있으면 항상 사람들은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항상 자신의 소득이 제한되어 있고 자신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재화사에서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너무 푼돈이야. 얘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 환타 이렇게 다 사갖고 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 항상 이런 유사한 제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를 선택한다.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한다. 그러니까 콜라의 소비가 늘어요. 콜라를 선택했구나. 너는 소비 감소. 콜라의 소비가 감소해요. 그럼 너는 버렸구나. 사이다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명심하셔야 돼. 이걸로 생각하면 확실하죠. 절대 여러 개 담아갖고 오지 않는다고 비슷한 제가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제한되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밥배 따로 있고 술배 따로 있고 안주배 따로 있고 이건 비경제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탄산음료의 용량은 딱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제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간과하고 살죠. 일단.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 2, 3, 4번 이렇게 딱 나눠졌을 때 시험에는 1, 2번이 나와요. 3, 4번이 나와요. 3, 4번.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 암기해야죠. 시험에는 항상 어떤 식으로 줍니까? 콜라의 가격을 주면서 사이다의 소비를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똑같아.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입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뭔 택을 하는 거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거면 그냥 이해는 끝난다고. 선택. 그러니까 콜라와 사이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봤는데 유사하니까 콜라의 가격이 올랐어? X다고. 그러니까 사이다의 소비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콜라와 사이다의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데 콜라의 가격이 떨어졌어? 너 사야지. 그러니까 사이다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쟤를 샀으니까 너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관계에서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니까, 선택. 우리가 다 결혼할 때도 주변에 대체 관계가 널려 있었지만 뭐 한 거야? 다 데리고 살아요. 하나 선택해서 사는 거야. 하나 선택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소비의 보완 관계. 소비의 보완 관계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쉬워져요. 어떤 뜻이냐? 치킨과 맥주가 보완 관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둘을 뭐 해서 먹는다? 그렇죠. 결합을 해서 먹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결합. 그래서 치킨과 맥주가 결합되니까 소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같이 늘거나 같이 줄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1번과 2번이죠? 1번과 2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치킨의 가격을 주면서 맥주의 소비를 이렇게 묻는 건데 이제 잘 보셔. 자,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커피. 근데 커피가 더럽게 써서 여기다가 설탕을 하나 탔어요. 설탕을. 이렇게. 그럼 지금 커피와 설탕을 결합했으니까 지금 이게 커피와 설탕이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맛의 보완을 위해서 둘이 결합했잖아요. 그럼 질문이에요. 설탕을 탄 커피를 마실 때 나는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해요. 설탕을 마신다고 생각해. 설탕이 든 설탕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해. 잘 생각해봐요. 지금 두 개를 섞어서 마시는데 커피를 마신다고 하기도 애매모호해요. 왜?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까. 설탕을 먹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커피에다가 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확한 표현은 설탕이 든 커피니까 설탕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먹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즉 결합이 되게 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하가 구별의 시력이 사라져. 섞이니까. 예를 들어서 소맥을 마실 때 나는 소주를 먹는다고 생각해, 맥주를 먹는다고 생각해,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 같이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같이. 그러니까 보완관계입니다 라고 나오면 항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구별할 시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치킨과 맥주가 보완관계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걸 결합해서 먹으니까
치킨이라는 게 또 아니고 맥주라는 것도 아니고 치맥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셔. 3번, 4번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치킨과 맥주가 보완관계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이미 맥주를 이렇게 옆에다 두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맥주가 있다면 이미 옆편에 뭐가 있는 거고 치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재화를 구별할 시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둘이 항상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재화를 무시하고 문장을 읽으면 돼요. 치킨과 맥주가 보완관계야? 항상 둘은 결합하니까 둘은 뭐 똑같은 놈이겠네.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 돼. 가격이 상승합니다. 소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감소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소비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즉 보완관계를 항상 재화를 결합합니다. 결합하는 순간 이 개별 재화의 특성은 사라지는 거니까 결국 각각의 재화를 그냥 같이 보면 되는 거야. 어차피 결합해서 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치킨과 맥주가 보완관계고 가격이 상승해? 소비 줄겠구만. 가격이 하락해? 소비 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야. 대체관계는 항상 소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 나쁜 일. 선택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대체관계는 항상 유사한 재화니까 선택의 문제가 나타나고 보완관계는 항상 결합을 해서 먹기 때문에 굳이 요 둘을 그죠 개별 재화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말.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는 주는 거고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는 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이해도 된다. 물론 암기 코드는 항상 대체관계는 따라서 보완관계는 반대로인데 지금은 이해하는 데 집중하자고요. 그럼 지금 벌써 몇 개 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몇 개 한 것 같아요? 3개? 나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라는 구별 개념. 그 다음에 대체관계, 보완관계.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자, 요놈이 이제 결론이죠. 소주와 맥주는 대체관계일 수도 있고 보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러면 소비에서 선택의 현상이 나타나면 대체관계인 거죠. 근데 1번을 봤더니 소주의 소비가 증가하면 맥주의 소비는 감소합니다. 이쪽의 소비가 늘면 이쪽의 소비가 감소하니까 선택하고 있다는 거야. 요 놈을 선택했으니까 요 놈은 소비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대체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2번은 소주의 소비가 늘면 맥주의 소비는 늡니다. 소비가 함께 늘고 있잖아. 소비가. 그러니까 이 둘은 결합을 해서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보완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2번하고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암기해야만 쉽게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소주와 맥주에 대해서. 항상 시험은 소주의 소비가 아니라 소주의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표현을 주면서 맥주의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요 틀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관계와 보완관계는 항상 하나의 재화의 가격을 주면서 다른 재화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쉽게 대체관계는 항상 선택이니까 소주의 가격이 상승하면 너 버리고 맥주를 선택하는 거고 소주의 가격이 하락하면 너를 선택하고 그렇죠. 맥주의 소비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와야죠. 그 다음에 보완관계. 보완관계도 역시 문제가 소주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때 맥주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데 보완관계는 항상 둘을 결합해서 먹으니까 재화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항상 결합하니까. 그래서 뭐만 보면 된다고.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는 줄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는 늘어요. 이렇게만 찾아주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도 주의니까 강의 노트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 자, 이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은 자, 요런 뜻이 담겨 있죠.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이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사건이 터지면 소비자는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변화를 주고 공급자도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변화를 주는데 이런 소비자의 변화, 공급자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시장에 뭐가 바뀌는 거야? 가격과 거래량이 새롭게 결정이 된단 말이야. 소비자 행동이 바뀌고 공급자 행동이 바뀌면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다시 결정이 되는데 그걸 정리한 걸 네 가지 규칙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규칙을 암기해야 되는데 항상 네 가지 규칙은 가격과 거래량인데 항상 처음이 잘 보세요라는 걸로 시작하죠. 잘 보면 뭐가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이 양. 항상 소비자의 변화, 공급자의 변화의 양은 요 놈이 일치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이해해 주면 돼요. 왜 일치하냐? 요것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를. 그럼 해보자고요. 수요의 증가는 소비가 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늘었다는 뜻이고 소비의 감소는 소비를 줄였다는 거니까 거래도 줄었다 이런 뜻이고 공급이 늘었어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논점이란 말이에요. 공급의 증가. 이 공급의 증가를 자 부동산으로 한번 들어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냐. 주택의 공급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냥 주택을 건설했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주택의 공급이 늘었어. 그러면 주택 건설이 늘었구나. 맞긴 맞는데 정확히 경제학에서 공급의 증가는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시장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일반 재화를 통해서 어떤 재화의 공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마트에다가 진열을 많이 해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공급의 증가는 단순히 물건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에 팔기 위해서 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마트에 가면 진열장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널려. 그러면 하나라도 더 사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라도 덜 사갖고 오는 거예요. 재화가 눈에 많이 띄면 하나라도 더 사갖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재화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열장에 물건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가격만 신경 쓰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암기 코드가 있죠. 대표적인 게 수증 나오면 수증기가 올라가요. 수감 깜빵에 수감되면 기분이 떨어져요. 공증 받으라고 귀찮아 죽겠어요. 공감 때려줬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없대요. 뭐 이렇게도 암기하는데 여기는 항상 이해가 어떻게 이해해요? 요건 유치한 방법이라 하겠고 이해가 항상 뭘로 이해하는 거죠? 금값이 될 것이냐 재화가 똥값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구별해 주면 되죠.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재화는 금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가 줄어듭니다. 안 산다는 거죠. 그러면 재화는 똥값이 되는 거고 시장에 팔겠다고 내놓은 재화가 늘어나요. 진열장에 재화가 막 넘쳐 눈에 많이 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똥값이 되는 거고 시장에 팔겠다는 재화의 공급이 줍니다. 그러면 재화는 금값이 돼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필수 암기라고. 이거 암기 안 하고 어떻게든 경제학을 해보겠습니다. 꿈도 꾸지 마셔. 한 문제도 못 맞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경제학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요 네 가지 규칙하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해석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하자고요. 하나를. 자, 여기 있어요. 탄력성인데 지금 탄력성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잘 결정하셔요.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 이론보다 탄력성을 더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막 기본서부터 오만 자까지 문제를 다 끌고 와서 다 해결해 보려고 그래. X. 탄력성은 우리 시험에 몇 문제 나옵니까? 얼른 찍어봐. 이게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력성은 몇 문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몇 문제 나와요? 많이 나오면 2개요. 전통적으로 2개. 근데 이 2개 중에 반드시 계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론은. 계산 문제는 얘는 고안하지 않는 계산 문제. 왜?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떤 계산 문제를 풀고 어떤 계산 문제를 버립니까? 그럼 뭘로 결정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더라고. 아니 어떤 계산 문제를 풀고 어떤 계산 문제를 안 풉니까? 그럼 뭘로 결정해야 돼요? 쉬운 거 풀고 어려운 거 아니요. 쉬운 거 풀고 어려운 푼 거 아니에요. 계산은 우리가 딱 준비한 형태를 푸는 거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가 준비한 것은 쉬운 거고 준비 안 한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 중에 이론 문제처럼 이론 문제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있고 이론 문제가 보통 우리는 1분 주잖아요. 1분 한 문제. 근데 1분 이상 걸리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뭘 풀어야 돼요? 최소한 이론 문제보다 적은 시간이 걸리거나 이론 문제만큼 시간이 걸리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시간이 길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얘는 맨 뒤중으로 밀어놔야 돼. 괜히 계산 막 2분씩 해가지고 민법 못 푸는. 자, 올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올해 계산 문제가 9개 나왔습니다. 9개. 그런데 그분이 애석하지만 그렇죠. 목표를 달성 못했어요. 그래서 왜 목표를 달성 못했니? 그랬더니 계산 문제 9개를 다 풀었어요. 9개를. 그래서 몇 개를 맞췄냐? 4문제나 맞췄어요. 4문제나. 그런데 계산 문제를 풀다 보니까 9개를 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법을 갔는데 민법 30번 이후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30번 이후로.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요게 요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또 올해 어떤 분이 있냐? 저 9문제 하나도 손 안 댔어요. 그리고 그냥 3번 찍었어요. 그러면 올해 몇 개 맞을 것 같아요? 항상 찍으면 3번 찍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찍는데 무슨 1, 2, 3, 4, 5번을 따주고 그래. 그냥 찍는다는 거 그냥 시간 줄이게 그냥 딱 찍고 그냥 다른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되면 3번 찍는다고. 9문제 중에 3번 찍으면 3개 맞췄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4문제 맞출 것이냐 찍어서 3개 맞출 것이냐 선택하면 뭐 선택할 거예요? 저는 이거 선택해야 된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항상 나중으로 미뤄야 된다고. 나중으로. 그래야 민법까지 풀고 나서 그렇죠. 풀어야죠. 이게 어려울지 쉬울지도 모르는 건데. 이게 전략이 반드시 중요해요. 계산은. 그러니까 탄력성에서 2문제 나오는데 계산 하나는 전략적으로 살짝 뒤로 미룬다면 이론 문제 딱 하나 나오는데 이론 문제는 어디서 다 나옵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강의 노트에 딱 2페이지 정리되어 있는데 그 2페이지에서 벗어난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수요와 공급 이론은 살짝 모르는 내용도 나오지만 탄력성은 벗어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고. 나중에 저랑 같이 암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뭔지 정도까지만 딱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거 딱 보시자고. 자, 아파트. 재화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재화는 무시하자고. 어차피 양쪽 다 재화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죠.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요. 이 소비자 값은 가격이 상승하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봤더니 소비량을 줄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봤더니 전부 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을도 병도 소비를 다 줄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갑, 을, 병은 생김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뭔가 선호도 다른 인간들인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오르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소비를 줄이고 있어와요. 이걸 우리는 보고 뭐가 떠올라요? 가, 을, 병 소비자는 다 다른 사람이고 선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인데 가격이 오르면 공통적으로 소비를 다 줄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소비자 행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이걸 우리는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생김새도 다르고 다 기호도 다르지만 가격이 오르면 공통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소비자 행동이 갖고 있는 공통점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요의 법칙이고 또 이거 봐요. 감소했다, 감소했다, 상승했다, 상승했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변화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 하려고 뜬금없이 이걸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니? 그러면 수요와 공급 이론은 전부 다 이 변화의 방향에 대한 연구예요. 수요와 공급 이론은.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이면 소비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수요의 법칙이라 그래. 방향을 연구한단 말이야. 그리고 네 가지 규칙도 봐요. 네 가지 규칙도. 야, 소비가 늘어난 말이야.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니? 올라가는 방향, 떨어지는 방향, 소비량은 증가하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상승, 하락,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상승, 하락, 양의 증가, 감소는 전부 다 방향에 대한 거야. 근데 방향이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 왜? 방향이 둘 중에 하나야. 상승 아니면 하락이고 증가 아니면 감소니까 찍어도 50%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방향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경제학에서.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가 들어가면 이제 탄력성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구별 잘 해주셔야 돼. 이렇게 방향만 묻습니다. 상승, 하락, 증가, 감소라는 방향만 묻습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 이론을고 여기다가 %만 탁 집어넣으면 이게 탄력성 문제인 거예요. 탄력성. 그리고 탄력성은 뭘 측정합니까? 변화의 정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의 정도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가격은 오르는 방향이에요. 근데 오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하니 10% 정도 상승한다. 이게 변화의 정도예요. 변화의 정도. 소비는 줄는데 말이야. 이 감소가 어느 정도 감소하니? 그럼 몇 프로? 5%. 요걸 우리는 소비의 변화 정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화 정도가 나오면 항상 탄력성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보셔. 자. 수요의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교차도 있고 저번 주에 한번 해봤습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은 자 일단 요걸 딱 버려봐요. 요걸 딱 버리면 탄력성은 변화의 정도를 측정해요. 관행이 항상 %로 변화의 정도를 측정해요. 그런데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부르면 뭐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겠어요? 수요량 또는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요 놈은 가격의 변화 정도고 요 놈은 소비량의 변화 정도니까 결국 수요의 탄력성은 어떤 걸 측정합니까?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율 또는 변화 정도 요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 그리고 나서 항상 공식이 앞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수치 0.5, 1, 2,
요렇게만 측정해 주는 걸 그렇죠. 잊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수요의 탄력성, 소비량의 변화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요런 시장의 변화를 보고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고, 또는 요걸 측정했으니까 요 측정한 걸 가지고 요 측정한 걸 가지고 대부분 경제학에서 이 수치를 해석해봐 이렇게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 정도고, 변화 정도가 맞냐 적냐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맞냐 적냐. 그럼 여기 봐요. 0.5라는 건 소비량의 변화가 기준이자 항상 얘가 앞에 있는 게 10%보다는 작잖아요. 정확히 얼마 정도요? 절반. 얘는 10%보다 많아요, 적어요? 또이또이고. 얘는 10%보다 많죠? 몇 배 정도 돼요? 2배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 갑이죠, 갑. 갑은, 야, 소비량의 변화가, 야, 많지 않아. 절반 정도밖에 안 바뀌어. 얘는 소비량의 변화가 2배나 바뀌어. 얘는 소비량의 변화가, 자, 원인인 가격과 또이또이야.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 탄력성도, 그죠? 두 문제 중에 하나는 그냥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 보셔.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새로운 거예요. 요거까지 하고 쉴 테니까 한번 보셔요. 자, 함수가 나오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 안 할란다. 이렇게 나와요. 예,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얘는 풀어야 될 계산 문제. 예, 얘는 이론 문제 푸는 것보다 이거 푸는 게 더 빨라. 예. 그리고 우리 각종 계산 문제는 필기 노트 중간중간에 제가 다 넣어놨어요. 해설까지. 근데 요건 그냥 한번 이해만 해보자고. 이게 초벌구이로. 우리가 함수와 공급 함수, 이런 함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이것부터. 자, 우리가 요 수요곡선 한번 봐요. 수요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소비자들이 소비량이죠, 소비량. 소비자들이 소비량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양 중에 소비량은 요 D라는 수요를 넣어서 수요량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가격에 대해서 또는 소비량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럼 보셔.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면 이걸 우리는 수요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불렀죠? 가격과 소비량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보여야 되냐? 이게 보여야 돼. 요거 P. 이게 뭐예요? 가격. 그다음에 얘는 D가 있으니까 수요량. 이게 소비량이죠? 여기는 가격과 소비량을 이꼬르 관계식으로 보여주면 이걸 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없어요. 자, 가격과 수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수요 곡선. 가격과 수량을 이렇게 관계식인 함수로 보여줍니다. 수요 함수.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쉬워 보여요? 둘 다 어려워 보이지만 그나마 여기에 더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 그럼 잘 보셔. 이게 뭘 뜻하고 있는지.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인데, 자, 가격이 300원이야. 가격이 300원입니다. 그러면 소비량이 얼마란 뜻이에요? 간만에 빼기 한번 해보자. 600개 소비한다는 뜻이야. 이게 600개. 가격이 400량이면 소비가 얼마예요? 500개. 가격이 500원입니다. 그러면 소비는 400개. 이거에서 많이 본 듯해요. 우리가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시장 조사를 나가잖아요.
가격에 대해서 야 소비자 너 몇 개 살 거니 물어본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걸 가상의 시장에다가 자 표시를 하면 자 400, 500, 600 아이고 여기가 300이네. 가격이 여기 있어요. 300, 400, 500이고 자 가격이 300원일 때는 600개 소비한다고 돼 있잖아요. 600개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죠. 뚝뚝뚝뚝뚝 그냥 400원이면 500개니까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뚝뚝뚝뚝 그 다음에 500원이면 400개니까 뚜뚜뚜 해서 요 정도.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우리가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시장 조사 내용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 없어 보이니까 요걸 쭉 연결해서 그렇죠.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는 별거 없어요.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보여주면 수요 곡선.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더럽게 어려운 함수 형태로 보여주면 이거 함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볼까요? 공급도?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격이고 여기 공급량인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똑같이 300원의 가격이라면 공급자는 몇 개 공급한다는 거예요. 400개 이런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00원이면 400 플러스 100이니까 500개. 예. 자 500원이면 500 플러스 100이니까 600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수가 대충 이해됐어요. 함수가. 굳이 여기다가 표시 안 해도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300이면 400 여기네. 400이면 500이니까 여기고 500원일 때 600개니까 여기네 여기.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수요와 공급 모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수 형태로만 표시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 대부분 계산 문제에서는 뭘 주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인 요 균형을 찾으라는 게 이게 계산 문제예요. 균형. 그리고 이 균형에서 가격이 얼마고 이 균형의 거래량이 얼마니 요거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주고 균형을 찾아봐.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그냥 누르로 찾죠. 뭐가 만나는 지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가격, 거래량을 찾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워.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뭘로 주는 거야? 함수로 주고 균형을 찾으라고 문제를 준다 이런 말. 이게 우리 경제에서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함수를 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찾습니까? 그러면 심플해요. 항상 균형은 뭐가 일치되느냐? 소비자의 소비량과 공급자의 공급량이 일치해서 균형이라 하잖아요. 자, 저울에다가 소비자가 몇 개를 삽니까? 조사하고 공급자가 몇 개를 팔고자 합니까? 조사했더니 이 두 개가 또이면 그 지점을 뭐라 불러요? 균형이라고 부르죠. 여기. 왜? 소비된 것만 공급된 것만큼 소비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야. 자, 함수로 주면 이걸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심플하게 첫 번째. 여기서 지금 QD라고 나오면 이게 항상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그냥 소비량이에요. 소비량. 소비량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900-B가 정확히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S는 공급량이잖아요. 공급량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찾으세요. 이러면 소비량인 900-P하고 자, 우리 공급량인 100 플러스 P가 뭐 하다는 거예요? 또이야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만 딱 표시해 놓으면 이제 정리하죠. P가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면서 2P가 되고 100이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이 되면서 800이 돼요. 끝났네. P는 얼마? 400.
그 다음에 거래량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가격을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거. 900 마이너스 400이니까 얼마? 500.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몇 초나 걸릴 것 같아요? 이론 문제보다 적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를 해서 이론 문제 읽는 거보다 애가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고. 이게 보통 30초 이내에 이게 푼다고. 우리 시험 유형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손 대줘야 되는 거예요. 손 대줘야 되는 거예요. 뭐는 버리고 탄력성 계산은 살짝 뒤로 밀어놓는 거고, 얘는 그렇죠. 시간이 되면 먼저 풀어야 될 거예요. 왜? 30초 정도 푸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자, 다시 봐. 다시 봐. 자, 요거 풀고 10분 쉬자고요. 이렇게 함수 두 개를 주고 함수 두 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냥 요걸 준 거야. 그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더럽게 어려운 표현을 줬다 이런 말이야. 그럼 출제자는 뭘 물어보냐? 항상 요 균형점에서의 가격과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을 계산하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균형은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양과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양이 또이또이야. 그래서 잘 보셔. 요 수요 함수에 의하면 소비량이 몇 개요? 소비량이 몇 개? 소비량이 몇 개야? 딱 하나로 안 정해졌지만 그냥 대충 900개 마이너스 P야. 이게 소비량이에요. 이게. 그렇게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900개보다는 적겠죠. 뭔가 빼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공급량이 100개보다는 많아 보여요. 뭔가 플러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석해 주면 돼요. 딱 명시적으로 소비량이 몇 개, 공급량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소비량이 이렇게 되고 공급량이 이렇게 돼. 그러면 항상 균형에서는 소비량과 공급량이 또이또이니까 소비량인 900 마이너스 P, 이게 소비량이에요. 그리고 공급량이 100 플러스 P, 이게 공급량이고, 이게 뭐 한 게 균형이에요. 또이또이가 균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이거 함수만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거 해본 적이 벌써 한 20, 30년이 다 넘었다는 게 문제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줘야 돼. 이쪽에다 P를 정리하려면 P를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고. 그럼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면서 더해주면 2P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이 되면서 800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P는 400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연습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는 뭐 할 겁니까? 이제 오늘의 목적인 투자론을 들어갑니다. 투자론을 쉬는 시간에 한번 요거 한번만 봐보세요. 요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네.